이거 우리는 되게 맞춤형이에요. 네. 제야의 고수들, 제야의 중수들, 제야의 하수들 있거든. 네. 알아서 고르세요. 알아서 골라. 제 하수들. 아이 무슨 하수야. 에이. 모르겠습니다만 제야의 중수들로 갑시다. 네. 네. 아니 근데 필명은 범송공자. 네, 범송공자. 본인이 이제 내가 공자님이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 잊고 있었어요. 저 군대 있을 때 제가 지었던 호인데. 호? 네, 호. 우와. 네, 이게 본인은 호도 지었다고요? 그렇죠. 우연히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의 네. 그 자서전을 읽었어요. 근데 자서전에 보면은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이 백범이라는 게 호잖아요. 네. 그걸 스스로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런 호를 가지면 되겠다라고 이제 한번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혹시 백범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백범? 네, 백범. 아, 괜히 안 쳤겠다가 틀릴 것 같아가지고. 네. 이 백범의 백자가 백정을 뜻하는 백자예요. 그리고 범자가 평범한 사람들 할 때 이제 범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백범이라는 뜻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항상 생각하겠다라는 뜻으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 이제 저희 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백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범자를 그냥 제가 하나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나도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제가 강화도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강화도 순환도로를 놓는 부대였어요, 저희가. 네. 네, 근데 그 부대에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바다에서 보시면은 소나무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네. 올라온 것들을 보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연히 그냥 그 소나무를 봤는데 의기가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아, 저런 소나무처럼 이제 곧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송지 하나를 가져왔어요. 강화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범송. 그렇죠. 그래서 호를 지으면서 그 백범 선생님의 의기를 이런 고든 의지에 담자라고 해서 범송이라고 지었었죠. 야, 보통 뭐 군대 있을 때 20대 초반에 자기 호를 짓는다라는 거는 야, 약간 또라이죠, 뭐. 평범한 분은 아니네요. 네네. 나도 그런 거 좀 해야겠다. 근데 오랫동안 잊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범송이라는 이거를 짓고 있었다는 것도 잊고 있었는데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지만 블로그의 이름은 전자공시생으로 네. 지었어요. 네. 이제 공시를 공부한다는 의미로. 근데 제 아이디에 대해 사실 별명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그때 범송공자였는데 근데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범송공자가 뭐예요? 아니 되게 있어 보여. 아니, 네이밍을 잘하네 이 친구가. 전자공시생도 여기 느낌이 있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전자공시생. 전자공시생은 전자공시로 죽고 살고 약간 이런 뜻이 아니면 뭐 다른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그냥 재미로 한 거죠. 전자공시에 목매는면서 전자공시를 기반으로 해서 먼저 공부한 사람인데 예. 공시생이라는 그거랑 부딪혀가지고 약간 뭐 공대생 느낌 나기도 하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재미있으면서도 인상 깊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거 뭐 하는 사람인지라는 게 이제 인상 깊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었던 거였는데 이 블로그를 시작한 것도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블로그를 해야지 이런 건 아니었어요. 네네네. 네, 처음에 혹시 가치투자 클럽이라고 아시나요? 네. 그 친구랑 이제 친한데 대표 한 친구랑 친한데 제가 투자가 하도 안 되니까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에버노트에다가 공시를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공시를 다 돌렸는데 그 공시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고맙다 그랬는데 이 친구만 딱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아깝다. 수익할 수 있는 걸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러면 농담으로 그럼 네가 사줘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네. 그러면서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해서 한번 반응을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블로그에다가 공시 내용 정리하고 처음에 시장 보는 것들을 꾸준하게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게 이제 블로그의 처음 시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가장 자주 봐야 하는 것,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무기로 만들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자공시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더 한번 깊게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우리 범송공자 장우진 님이 원래는 애널리스트 출신이었죠. 그렇죠, 애널리스트였죠.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이제 전업투자자로 나온 건데 보통 이제 펀드 매니저 하다가 전업투자, 개인 투자자 된 분들을 매니저에서 개미
이렇게 하고 애널리스트 출신은 에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애널리스트 출신 매미. 네. 에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에미의 삶이라고 하면 이거 어감이 참 좋네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그 투자자들 중에서 네. 이제 에미나 매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만약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네. 누군가 일방적으로 주는 정보를 받아야 그렇죠.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에미와 매미라고 하면은 뭐 기존에 지금 계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매니저들과의 친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공시가 하나 딱 떴을 때 이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죠.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렇죠. 그렇게 또 네, 또 이제 애널리스트 같은 게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분야를 여쭤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제 종목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 투자한 지분 공시를 했다는 뭐 예. 운용사가 있으면 거기에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뭐 투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긴 한데 네. 이게 나온 지 2017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6년 차 됐잖아요. 근데 그 네트워크는 점점 얇아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또 많이 네. 변하니까 바뀌고 사람들도 그렇죠. 바뀌고. 네. 그리고 현업이 없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는 점점 얇아지고 그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스스로 고안하게 되고 뭐 그런 치열한 삶의 과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 KB증권하고 NH증권에 있었습니다. NH증권하고 거기 두 군데 있었죠. 증권사는 두 군데 있었죠. NH랑 네. KB. 주로 이제 스몰캡 담당 애널리스트를 그렇죠. 했었고. NH 잠깐 철강도 했었고. 철강도 잠깐 네. 했었고. 우선은 애널리스트 출신이기는 한데 지금은 이제 주로 전공이 공시 쪽이니까 전공이라고 표현해요. 네. 하루에 공시 몇 개나 보세요 혹시? 공시를요. 이게 다릅니다. 매일매일 달라요. 쏟아지는 양이 다르죠. 그렇죠. 뭐 실적 시즌이나 뭐 감사보고서 시즌에 또 다르고 막. 그렇죠. 네.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몇백 개 정도 네. 막 쏟아지고 그다음에 실적 시즌이 딱 끝나면 또 기가 막히게 다른 공시들이 막 쏟아지고 네. 그러니까 대중이 없어요. 근데 뭐 미니멈 제가 정리하는 걸 보면 한 5개에서 많으면 뭐 20개 이상까지도 정리된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공시에. 그거는 자. 전체 공시가 아니라 좀 내가 압축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거는 좀 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 실적 공시라고 하면 사실 다 정리해서 제가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컨센서스 대비해서 확실히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실적이 증가한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리뷰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장내 매도 공시는 사실은 이제 보진 않고 네. 장내 매수 공시를 중심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또 이제 몇 천만 원대 사실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이제 자기 돈 소중하잖아요. 예. 근데 1억 이상 투자했으면 뭔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1억 이상 투자하는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심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다 열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다 열어봐야죠. 하나하나 열어보고 네. 누가 샀는지, 그렇죠. 확인해 얼마나 봐야죠. 샀는지. 네. 보통 이제 주수하고 단가가 나와 있으니까 항상 곱해서 보고. 그렇죠. 그 계산 상당히 귀찮더라고요. 그럼요. 날로 먹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공시를 하나하나 토파본다라는 거는 원재료를 가지고 네. 이게 맛있는 음식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판별하는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루에 수백 개씩 전자공시가 쏟아지는데 네. 그 많은 공시를 다 본다고 과연 투자가 잘 될까? 그렇죠. 저게 진짜 돈이 될까? 그렇죠. 이 물음에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돈이 되진 않죠. 그걸 단순히 본다고 돈이 되진 않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잠깐 얘기를 드릴 텐데 이 전자공시를 본다는 것과는 결국 이제 자신의 투자 성향을 아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PPT를 준비한 건데 네. 대학교 아니 제목이 너무 지금 김을 빼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네. 투자에 실패하는 방법? 그렇죠. 투자에 실패하는 방법을 알면 네. 이걸 피하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찰리 먼거 선생님처럼 네. 찰리 먼거가 세상에서 불행해지는 방법만 알면은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투자에 실패하는 방법. 이게 동아리 후배들한테 실제로 제가 강의를 했던 거였어요. 너희들이 이렇게만 하면 실패한다. 대신에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생각을 해라. 좋다.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차원에서 너의 투자 스타일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네.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음이 흔들면 돼요. 이야, 네. 저도 흔들리네? 그렇죠.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보여줘봐. 네. 마음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리면 됩니다. 네. 이러면 투자에 실패를 해요. 그러면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결국에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유가 부족한 이유를 보면 결국은 뭔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서 여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손자병법에 나온 얘기인데 대부분 이제 백전불패라고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절대로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그렇죠.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네, 위태로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여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을 알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진짜 많이 공부합니다. 네. 보시면 분석을 하는 이유가 GP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기업도 분석하고, 뭐 실적도 분석하고, 회사도 분석하고, 산업도 분석하고, 이런 분석하는 툴은 너무나 많이 제공해서요. 그렇잖아요. 기계적으로 차트를 보거나 뭘 하는 것들은 진짜 많이 공부를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투자를 위한 마음 공부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되는 거죠. 마음 공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남이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장투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방법이 잘못됐나 보다라고 바꾼단 말이죠. 그럼 차트 보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실패하면 이건 또 잘못된 방법이었거나 저 사기꾼이었거나 이러면서 바꾸게 되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론에 목매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적을 아는 방법은 알고 분석을 하는 것들은 필요한데 이 분석을 하고 나서 투자하는 방법 자체는 나에게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보면 성격이 급한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 얘기인가요? 제 얘기입니다. 그래요? 아니, 뭐 이거 사실 성격이 느긋하신 분들 많지만 돈 앞에서는 안 급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빨리 벌고 싶죠. 근데 이제 결과를 굉장히 빨리 보고 싶다. 뭐 그런 성격이라 그러면 이제 이따가도 얘기 드렸지만 사실 공시랑 맞지 않아요. 그래요? 너무 빠른 성과를 얻고자 한다 그러면 공시를 보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실 테마주 차트를 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만큼의 또 리스크는 더 큰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가.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 기업과 산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충분히 높은가도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이제 공부를 해야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투자 분석을 해서 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한 판단에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도 팔게 돼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신의 스스로의 성향을 한 번 더 돌이켜보는 게 중요하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저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엘리어트 파동 아시죠? 저거는 주가 차트에 적용되는 건데. 그렇죠. 저걸 다른 쪽으로 지금 응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엘리어트 파동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 산업의 흐름이나 기업의 흐름에서 이제 맞다고 많이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심리와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1차 파동이 있잖아요. 이 1차 파동이 보면은 보통 프론티어라고 해서 먼저 기업들을 보고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파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이 이거 진짜 의미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갬블러들이 들어와요. 마지막에. 투기꾼들이 들어오면서 조정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이 상승 파동보다 훨씬 강하게 이제 하락 파동이 보통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투자의 사이클이나 어떤 특히나 시장의 사이클을 보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거는 꼭 이제 프론티어, 인베스터, 갬블러 누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죠. 나의 성향이 어떠하니 대략적으로 내가 관심이 가고 내 눈에 띄면 지금이 어느 정도 상황은 되겠다. 유추해 볼 수도 있는 역으로.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프론티어는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산업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테슬라를 몇 년 전부터 공부해가지고 난 이거는 확신이 있어. 이건 될 수밖에 없어라고 하고 진짜 끝까지 이제 들고 가는 거죠. 공부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는 정말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프론티어는 굉장히 외롭고 힘듭니다. 그렇죠. 남들이 안 알아줄 때부터. 그렇죠. 이게 LNF인데요. LNF가 보면은 지금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여기 이때 이제 자료를 만들 때 기준으로 보면은 660%가 올랐는데 보면은 2018년 말에서 보면 2020년 초까지 47,000에서 15,000원 정도로 3분의 1 토막이 났었어요. 저때 2차전지 관련주들이 거의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그렇죠. 엄청 네. 힘들었죠. 네. 근데 그래도 2차전지가 될 거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2차전지에 계속 투자를 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간 사이클에서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건 2021년 이후부터. 지금 저희가 3월 20날 찍고 있는데 22만 원대네요. LNF가. 네. 네네네. 그러니까 엄청난 성과를 낸 거죠. 그런데 네. 이 프론티어는 이거를 견뎌야 돼요. 네. 나는 시장에서 될 거라고 보지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미래의 산업을 봤을 때 이건 될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을 과연 견디실 수 있느냐. 당장의 성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길게 기다리면서 견딜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어차피 회사에서 일하면서 차분하게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과만 나면 되지 지금 당장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프론티어는 아까 마침내라는 표현을 들었잖아요. 예. 기회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에. 그렇죠. 시간과의 싸움이죠. 아, 나의 인내심이 마침내 드디어 성과를 내서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야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건 맞아. 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투자는 진짜 맞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베스터의 영역으로 가면 이게 첫 번째 이 1번 엘리어트 파동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베스터들은 이거 왜? 라는 의문을 갖는 투자자들이에요. 네. 네. 처음에 저 사람들은 왜 관심을 가졌을까? 이 회사 주가는 지금 왜 오르지? 아니면은 기관은 지금 왜 살까? 네. 외국인들은 왜 관심을 가지지? 이런 끊임없는 의문들로 시작해서 이게 진짜로 투자 포인트로 전환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38,000원, 21년에 38,000원 정도에 투자해서 뭐 248,000원, 6배 이상 정도 되는 이 수익을 물론 다 가져가진 않겠지만 네. 여기서의 일부분을 투자를 하면서 이제 가져가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분석을 하죠. 근데 급하기 때문에 이 기회비용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네. 절대로 기회비용을 가져가지 않고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최대한의 좋은 투자처를 선별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떤 확실한 뭐 신호가 나타났을 때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이유를 찾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멘텀도 보고 막 이런 그렇죠. 그런 단계에서 네. 이게 이제 인베스터의 투자인데 인베스터는 열린 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열린 기가 있으면 사실 죽어요. 아, 팔랑팔랑 거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옆에서 야 테슬라 이제 망한대. 그런 얘기 많이 났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아 내가 잘못 봤나? 이러면서 투자를 잘못하면은 이거는 망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열린 기가 필요해요. 내가 야 나 인차전지 안 될 것 같았는데? 라고 했는데도 아니야 지금 상황이 확실히 바뀌었어.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베스터에게 오히려 유연함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유연함이 필요하죠. 프론티어에게는 뭔가 그 반대로 고집스러움이 필요한 그렇죠. 거고. 필요하죠. 네.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인베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그 예전에 이제 다른 강의에서 얘기했던 건데 투자는 이 축구로 보면 이 팀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골키퍼도 중요하고 수비수도 중요하고 네. 미드필드도 중요하고 공격수도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골키퍼의 예를 들었던 건 저는 이제 매크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였고 그다음에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이 시장에서의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공격수한테 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수는 마지막 기업을 분석을 해서 기업 투자까지도 딱 해야 되는 거죠. 클릭을 해서. 네. 네,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드필더의 굉장히 부지런함, 이 박지성 선수 같은 이제 심장 2개 있는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게 인베스터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자의 심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베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이 바닥에서 예. 과감하게 지를 수 있는 이 사자의 심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차트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트를 보면서 기계적으로 하는 건데 인베스트가 처음에 딱 열린 길을 가지고 턴어라운드 할 때 그걸 잡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인베스터가 만약에 초반에 그 영역을 놓치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한 30% 40% 뛰잖아요. 네. 그럼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때는 아 내가 놓쳤지 막 이 생각에 빠져서. 그렇죠. 이게
이 각인 효과가 있어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주가가 봤는데 내가 10,000원에 공부하고 10,000원에 봤는데 14,000원이 되면 손이 안 나가요. 손이 안 나가죠. 네. 그리고 만약에 14,000원에서 잠깐 조정으로 13,000원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투자 심리가 무너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럼 이제 손절을 해버리는데 거기서 날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자의 심장으로 진짜 과감하게 나는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좀 필요합니다.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저 기저에는 굉장히 깊이 있는 분석과 공부가 있어야 되는 거. 요건 이제 그렇죠.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인드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아, 그렇죠. 네네. 그렇지. 당연히 이제 분석은 필요한데. 아무도 모르고 난 사자의 심장이 있어. 야수의 심장이야. 이러면 이제.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워낙 기술적이고 워낙 분석에 대한 것들은 시장에서 많이 알려드리다 보니까 심리에 대한 것들을 좀 강조해서 얘기 드린 거죠. 네. 그래서 이 인베스트의 문제가 뭐냐면 저도 많이 겪었던 문제긴 한데 시장이 잘 될 때 굉장히 오만해져요. 내가 잘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꼭지에서 난 이거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크게 베팅을 한단 말이죠. 네. 요러면 진짜 거의 100전 100패입니다. 네. 자기 성향을 알고 있어야지만 100전 불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버르장머리가 없어질 것 같을 때 딱 시장 미스터 마켓이 버릇을 고쳐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깨에 뽕 들어갈 때 네. 조심해야 하면 된다. 그게 딱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고점 가까이 가면 비판의 얘기들이 막 들어와요. 너 좀 잘못 본 것 같아. 아니면은 이제 너무 버블인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네. 내가 워낙 확고하면 사실 인베스터는 확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세가 낮잖아요. 네, 프론티어는 네. 기다리는 측면이고 네. 인베스터는 이게 시세가 낮잖아요. 거기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혹시나 비판의 얘기가 있으면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니야 난 성과가 났고 내가 맞았잖아. 거기서 고집 부리는 순간 다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떤 식으로 바뀌냐 초기에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예. 뭐 2차 전지가 있으면은 내가 이걸 봤을 때 이거 뭐 캐펙스가 얼마만큼 늘어났으니까 이거 기반으로 했을 때 이 회사의 주가는 얼마만큼 갈 거야. 뭐 이런 투자 포인트를 정해놓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PER 내가 50배까지는 볼 거야. 근데 갑자기 60배, 70배가 돼요. 뭐 다른 투자처가 생기면서 더 늘어날 거라고 막 시장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바꿔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잖아요. 네. 바꾸지 말라는 거죠.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물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때는 팔고 보라는 겁니다. 네. 주식을 팔고서 다시 초기에 처음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라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바뀌는데 네. 10% 20%라도 팔아보면 네. 마음이 바뀌어요. 내가 딱 일단 팔고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가 더 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에 대한 유연함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비중 조절을 좀 하면서 그렇죠. 나의 어떤 뭐 포지션이나 계좌 상황에 따라서 심리가 변할 수 있으니 그거를 이제 잘 이용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상황을 만들어서. 네. 이게 인위적으로라도 약간 그렇게 해봐야지 내가 진짜 지금 상황에서 또 이만큼 투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 어째 까먹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프론티어 인베스터가 있더라고. 어휴 야 저 종목 나왔네. 아 그렇죠. 네. 이게 제가 대표적으로 성공했다가 실패했던 종목인데. 성공했다가 실패했던 종목이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 위메이드를 이 지점에서 네? 봤어요. 진짜로? 네. 대박이네. 그 당시에 이제 미르포가 출시가 되고 네. 처음에 성과가 안 난다고 하면서 시장에서 대거 이제 주가를 팔았던 데죠. 주식을 팔았죠. 저게 2021년 네, 2021년입니다. 말부터 막 그랬던 거죠. 네네. 중순 이후부터 그랬었는데 네네네. 그때 투자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미르포의 그 P2E 기반으로 게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쵸. 이 게임의 유저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럼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기반으로 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의 꼭지에 갔을 때 제가 투자 포인트를 전환시켰어요. 원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르포가 성공하면 이 회사가 좋아진다는데 네. 미르포가 유저는 늘어났지만 사실 알프라고 해서 객단가를 많이 못 뽑아냈거든요. 그래서 네.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변화시켰냐면 플랫폼으로 변화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회사로 변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된다라는 프레임을 전환시켰어요. 네. 그래서 대차게 망했죠. 주가가 많이 급락했단 말이에요. 아 거기에서 더 릴레이팅, 그러니까 재평가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플랫폼으로 전환까지는 이제 실패했죠. 그 당시만 보면. 물론 지금 뭐 추가적으로 플랫폼을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만 보면은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데는 좀 부족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적은 안 나왔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었죠.
뭐 여러 가지 뭐 비판과 뭐 기대 다 받았습니다만 약간 준비가 되기 전에 말부터 좀 앞선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혹시 산 지점보다 몇 배까지 갔던 거예요? 그때요. 한 3만 원대에서 24만 원까지 갔었죠. 그렇죠. 24만 5,700원까지 갔었네. 네네. 7배, 8배 정도 났었죠. 야, 이거를 3만 원에 샀었다고? 위메이드를? 근데 내려오는 와중에서도 안 팔았어요? 물론 이제 조금씩 팔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수익은 안 나긴 했었겠어요. 수익이 났는데 그래도 이제 이만큼의 여기서만 팔았어도 저는 이제 투자 포인트 전환하지 않고 이게 좀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팔았어도 더 큰 수익을 내고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이 전환이 늦었다는 거죠. 물론 수익을 내기는 냈지만 최고점에서 다 못 팔고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피해를 줬기 때문에. 아 그래요? 왜? 아니 뭐 이제 추천을 했으니까. 네. 굉장히 안타까운 종목이죠. 너무 솔직한데? 주변에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 아니, 블로그에도 글을 썼으니까 제 글 때문에 투자에 실패하신 분도 꽤 있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종목 때문에. 근데 이때는 위메이드가 세상을 바꿀 줄 알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네,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저도 이거 3만 원에서 7만 원, 8만 원 가길래 좀 가까운 사람이 위메이드를 다니더라고요. 물어볼까 하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또 9만 원, 10만 원 갔길래 또 물어볼까 하다. 아유 됐다 했는데 20만 원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즈음에 제가 한 얼마였더라? 한 18만 원쯤 갔을 때 제가 못 참고 그때 전화를 해봤어요. 형님 이런 거 한다는데 제대로 됩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해야지. 요거는 이제 비화입니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제대로 투자를 못했고 저도 그래서 좋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갬블러의 영역입니다. 이게 상승 5파에서 나타나는데요. 보통 이제 일리어트 파동을 보면 5파에서 가장 강해요.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이때 1파, 2파 다 이제 인베스터들이 다 먹고 5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막 던지는 물량들을 받으면서 이제 청정부지로 미친 듯이 계속 주가가 오르는 국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갬블러 영역에 가면 포모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오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렇죠.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내가 이거 못 사서 다른 사람들처럼 수익 못 나면 어떡해? 그 두려움에 투자를 하는 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약간 좀 오버랩이 되긴 하는데 그럼 모르죠. 또 어디까지. 그렇죠. 그거는 뭐 쉽게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계는 진짜 피해야 되는. 보통은 이 단계 선수들은 다 팔고 나가거든요. 그렇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것처럼 보여서 사람의 심리를 막 꿰어내는 그런 시장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에 빠지지 않기 위한 이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보면은 LNF도 보면 16만 8천에서 27만 9천원까지 단기에 65%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저기서도 더. 여기에서. 이게 이제 상승 5파 이런 구간인데. 요 구간을 보면 아까 65%잖아요. 근데 아까 이 구간에서는 600%잖아요. 어느 구간을 노려야 되냐는 게 명확하죠. 그렇긴 한데 사실 저건 또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명확하게 좀 보이긴 하는데 저 한가운데 있고 그것도 내가 실제 피 같은 돈을 넣어서 참전을 하고 있으면 판단이 안 되죠. 어렵죠. 내가 지금 인베스터 영역에 있나 갬블러 영역에 있나 모르죠.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주가의 절대적인 그 레벨에 있잖아요. 그 기업 분석을 해보면은 어쨌든 뭐 PL, PSR, PBR 우리가 그러니까 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에 비했을 때 아무래도 좀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구간에서 주가 레벨까지 높다면 무리해서 지금 내가 들어갈 필요가 있나? 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약간 여기서 드는 질문이 그거예요. 아까 위메이드 사례에서도 우리 범성공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즈음 되면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그렇고 여의도 바닥에서도 그렇고 이제 릴레이팅이 시작된다. 그렇죠. PER 30배는 싸다. 그렇죠. PER 50배는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 목표가 막 55배. 그렇죠. 3년 뒤 실적 끌어오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일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 포인트 거기에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다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인베스트에서 강조했잖아요. 초기에 그 투자 포인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진짜 상승 5파에서는 갑자기 모든 논리를 다 가지고 옵니다. 다 모든 게 될 것처럼 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안 사면 미칠 것 같은 포모를 일으킨다니까요.
거의 2021년 중순쯤이었나?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관련주들이 거의 그때 그랬고 그 이후로 좀 뭐 피크아웃이었고 물론 주가 측면에서 이 반복이 되는데 일단 앞으로는 그럼 뭐가 어떻게 될지는 일단 요거는 이제 머리에 담아놓고 그렇죠.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포모를 피하려면 이게 포모를 피하려면 이제 아까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이제 큰 형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까치밥을 남겨줘. 너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그래 다른 사람도 먹을 게 있어야지. 나는 다른 거 찾을래. 근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뭐 200% 말에 300% 났으면 여기에서 이 종목 가지고 추가로 30% 40% 수익을 내는 것과 이걸 가지고 다른 쪽에서 20% 30% 내는 거에 그 승률을 보면 어떠실 것 같아요? 주가 레벨이 낮은 거에서 20% 30% 내는 게 쉽겠어요? 이미 올라간 거에서 20% 30% 내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깨에서 팔고 그렇죠. 다른 무릎 정도에 있는 걸 찾으러 가자. 그렇죠. 이거 그냥 너 먹어. 나 여기 남겨놨어. 너 먹어.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죠. 크게 무리하지 않고. 약간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무리하지 말자라는 마인드 컨트롤하는 주문도 되겠고 지나고 나서 정신 승리를 위한 그렇죠. 마인드를 좀 케어하기 위한 힐링하기 위한 약간 그런 도구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조의 지혜를 본받아. 감을 다 따지 말고. 네네네. 그렇지만 그래도 하락을 피하지 못할 때가 있죠. 뭐. 그렇죠. 뭐 그럴 때는 이제 어떤 단계를 겪냐면 이게 이제 투자에 실패하는 방법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심리 붕괴 3단계. 이제 심리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승 오파에서 꼭지를 잡고서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이제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냐. 요거를 피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미 내가 못 샀는데 보이는 3파처럼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심리는 붕괴되기 시작하는데. 나 아직 못 샀는데 저는 빨리 붕괴되거든요. 근데 이게 못 샀을 때는 잠재적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파에서 잘못 건드려서 밑으로 내려가면 계좌에 손실이 들어가요. 그렇죠. 실제 평가 손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순식간에 위축이 되고 힘들어져요. 그 단계를 이제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일단 나를 잃게 됩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투자자였지? 나 이거 왜 샀지? 지나고 보면 느낀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야 이거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내가 지금까지 뭔 짓을 한 거야. 이런 거. 저도 겪어봤죠. 저 비싼 거를 내가 왜 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를 잃게 된다는 게 뭐냐면 이제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투자를 잘못 배웠어. 근데 가치 투자가 아닌가 봐. 그러면 뭐 단타로 가려고 하고 단타가 또 아닌가 봐. 그럼 뭐 스윙하러 가고 스윙이 아닌가 봐. 그럼 차티스트가 되고 이런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방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한테 맞지 않은 이런 옷 입고 다니면 아무리 멋진 옷 명품 옷이라고 해도 안 맞잖아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게 맞지 않는 투자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1단계예요. 갑자기 막 야 내가 좋은 대박 투자 방법을 알아냈어요. 이런 방법론에 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장투를 워렌 버핏 선생님이 말하는데 장투가 대박이에요. 무작정 장투를 합니다. 무슨 기업인지 몰라요. 무작정 장투를 합니다. 물려서 장투를 하고 그리고 차트 단타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보면 시장이 무너진 국면에서 갑자기 공매도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매도는 꼭 해야 되는 거야. 기관 입장에서? 아니요. 개인들도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이 공매도를 시작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통 이제 그 공매도를 기관들이 하면 이게 그 페어로 잡는단 말이죠. 보통은. 페어로 해서 이제 그 절대 수익을 추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해서 이벤트가 나오는 걸 예상해서 이제 빠지는 것들을 하는데 이 처음에 이제 공매도를 시작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 롱마인드로 공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하는 것처럼 PR이 낮으니까 산다. 마찬가지로 PR이 너무 높으니까 고평가니까 판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공매도로 가는 건 기본적으로 비용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이자 비용 나오죠. 그렇죠. 이자 비용이 계속 들어가죠. 근데 그거를 크게 신경 안 쓰고 공매도를 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아까도 2차 전지도 뭐 거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공매도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라가 버리잖아요. 손실이 더 커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 더 커져요. 그렇죠. 그럼 순간 더
또 잘못했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 하지 않았던 형태의 방식으로 계속 전환합니다. 계속 방식만 찾다 끝나네. 네. 진짜로 많아요. 맞아요. 네. 내가 뭐 잘못했구나 해서 그냥 내가 했던 것은 나에게 맞는 시간이 아닌가 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에게 맞는 게 아닌가 보다.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냥 내가 잘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2단계를 보면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본데? 근데 뭐 빨리 이걸 만회해야 돼. 네. 어떻게든 빨리 만회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럴수록 더 조급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이제 빠바박 당기기 시작하죠. 이제 2배로 가야죠. 2배는 이제 얘기도 안 하죠. 이제 3배 막 이렇게 쓰는 거죠. 막 거기에 CFD 쓰잖아요. 네, 7배, 8배 막 쓰잖아요. 그리고 일확천금에 혹합니다. 야 이거 대박이래. 그러니까 뭐 30% 40% 수익 아예 그런 거 쳐다보도 안 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기업보다는 이슈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했잖아요. 네.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한 건 로봇이 대박이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물론 그게 수익이 안 난다는 건 아닌데 지금 상황은 또 그런 게 잘 맞지만 이슈에 집착하다 보면 흔들리는 게 굉장히 커요.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급한 사람들이 이슈에 집착해서 투자한다면 언제 투자하겠어요? 인베스트의 영역에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포머의 영역에서 보통 투자를 해요. 네, 마음이 급하니까. 급해지니까. 네. 그럴수록 더 비싸게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싸게 사는 게 훨씬 더 제일 큰 리스크인데.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파의 끝에서 샀다고 하면 이 조정을 못 견디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뭐 고점에서 한 20%만 조정받아도 그렇죠. 세상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럼 거기서 5파가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럼 원래 샀던 고점보다 높아지잖아요. 판 상태에서. 그럼 또 멘붕이 오죠. 그 다음에 또 다시 고점에 사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네. 수익만 내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3단계가 자신감 상실을 합니다. 이제 처음에 나의 투자 방식을 잃고 조급해졌다가 이제 나는 뭐든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이제부터 월 회비 내러 가죠. 네. 저 전문가의 말은 맞을 거야. 저 사람의 얘기는 맞을 거야. 네. 그리고 스스로가 내린 판단을 확신하지 못해요. 여기 확인이라고 했는데 확신하지 못하니까 계속 자기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조금만 안 맞으면 팔고 포기하고 그러다 또 올라가면 맞았네. 이렇게 되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단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가 실패했을 때 1, 2, 3단계가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대부분들이 겪는 투자에 실패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야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를 들었고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가자면. 반대로 해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 그 영화 테넷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테넷. 네. 그 보면 시간하고 그걸 다 거꾸로 가는 영화거든요. 한쪽에서는 그냥 시간이 리니어하게 오고 한쪽에서는 그 시간을 거슬러 가고 그게 한 영화에 같이 있어. 그 이해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저 반대로만 하면 된다 이건데. 그렇죠. 테넷이라는 영화만큼 어렵겠네요. 쉽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겨내는 방법은 있죠. 결국 이겨내는 방법은 백투 베이직이에요. 지피지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 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적은 물론 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은 이 투자처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과 기업 분석을 내가 진짜 얼마만큼 하고 얼마만큼 공을 들이고 내가 얼마만큼 잘 알고 있냐. 그만큼에 따라서 자신감은 생기게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왕도도 없고 정도도 없고 오직 그렇죠. 있다면 공부를 통한 분석.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확신이라고 하긴 좀 한데 거기서부터 이제 자신감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공부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이제 쌓이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씩의 수익을 조금씩 만들어가라. 5% 10%도 좋은데 그 성공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예전에 그 동물로 이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자 가지고 어린 사자가 있었거든요. 젊은 사자. 네. 근데 그 사자한테 자기가 이길 만한 조금의 차이가 있는 이길 만한 사자한테 계속 이제 승리하게 해준 거예요. 싸움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감을 채워서 결국은 그 사자가 왕이 됐다. 네네. 우두머리가 됐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수익을 조금씩 창출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확실히 잘 아는 곳에서만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죠. 버핏이 이야기했던 능력의 범위. 그렇죠. 그 안에서 하는 것도 방법이고. 좋은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 관련된 얘기를 이제 드린다면 저도 사기를 한번 당해봤지만. 사기를 당했었다고요? 네. 뭐 코인 사기 당했었는데. 아니 이렇게 또 똑똑해 보이는 양반이 아주. 그 마음이 급해지면 그렇게. 위메이드도 제대로 못 팔고. 네. 코인 사기도 당하고 지금 제 아이 하수들로 바꿔야겠네 이거. 많이 아는 것과 마인드를 컨트롤해가지고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건 좀 다른 거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니까 이제 들을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내가 평소에 투자를 해봤더니 30% 40% 나는 것도 어렵다. 그런데 너 5배 10배 충분히 날 수 있어.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네. 사기라는 거죠. 네. 뭐 컴퓨터가 예를 들어 100만 원에 파는데 야 나는 70만 원에 줄 수 있어. 사기라는 거죠.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그것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유혹.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유혹이. 그래서 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기질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갬블러의 영역에서 들어가시는 분들과 또 이런 사기에 또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 매월 얼마씩 어디다 또 이제 갖다 바치시는 분들 비슷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어떻게든 쉽게 이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일단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근데 사실 그거는 출발은 나를 먼저 하는 것부터. 그렇죠. 좋습니다. 본인 성향이 어떤지는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범송공자님은 네. 그거를 참 언제쯤 깨달은 것 같아요? 언제요? 뭐 여러 번 깡통을 차다 보니까. 깡통도 찼었어요? 투자하다 보면은 여러 번 뭐 겪지 않으시나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네. 그렇게 막 지르지는 못하거든요. 간이 작아가지고 뭐 그래서 많이 벌지도 못하고 막 뭐 한 이른바 템베거가 나는 종목도 그래서 잘 못 건드리고 좀 성향을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본인 투자 스타일이 그럼 어때요? 약간? 처음에는 이제 가치 투자로 시작을 했었고, 네. 그래서 롱텀 투자가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유도, 사실은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고서 투자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베스터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미리 알아서, 미리 공부해서 미리 하지 말자. 그 애널리스트는 프론티어가 통해요. 네. 왜냐면 제가 공부한 것들을 남한테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밖으로 나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것들을 제가 혼자서 좋다고 얘기해봤자 안 되니까 네. 남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됐었죠. 서로 검증도 해보고. 네. 그러니까 사실 또 그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같이 하게 되면은 프론티어 영역에 남아있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아,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그냥 인베스터가 될 수밖에 없죠. 프론티어 네. 영역은 거의 뭐 이제 벤처 캐피탈. 네. 완전 극초기 투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외로워요. 프론티어 영역에 가면 너무 네. 외로워요. 그렇죠. 네. 남들 다 좋을 때 막 슬플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론티어죠. 그렇죠. 모두가 선구자면은 뭐 세상에 그죠. 다 선구자밖에 말이 안 되니까. 대표적으로 예전에 그 나무가를 너무 일찍 봐가지고. 나무가 네. 그 카메라 그렇죠. 모듈 네. 하는 회사. 그때 3D 카메라가 시장이 결국 열릴 거라고 보고서 네. 2017년 정도에 이제 애널리스트를 할 때, 네, 이 시장은 무조건 열린다. 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무가의 2D 카메라가 실적이 망가지더라고요. 아, 3D를 준비하고 있는데 2D 카메라가 망가지죠. 그렇죠. 원래 본업이 망가지다 보니까 실적도 망가지고 주가도 안 되고 그랬다가 이제 3D 카메라가 다시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네.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계기가 됐었죠. 아, 그래서 약간 너무 일찍 보는 것도 리스크가 있다. 아, 그렇죠. 엄청 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나무가가. 그래요? 네. 근데 또 그런 뭐라 해야 되나? IT 부품 산업은 또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사업부에서는 매출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산업 변화에 따라서 그렇죠. 또 전방 산업을 또 선도적인 기술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기술이 만들어지면 또 양산 엄청난 캐펙스 투자가 필요하고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3D 관련해서는 조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삼성전자에서 추진하는 3D 카메라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산 과제를 여러 업체들한테 줬단 말이죠. 그때 뭐 TOF 막 이런 거 네, 처음 TOF 맞아요. 네. 예. 그때 이제 나무가가 받았던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3D 카메라 오랫동안 고전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라인을 포기하고. 그리고 전자가 주도하지 않아요. 지금은 시스템 LSI라고 삼성전자, 물론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제 비메모리 쪽 사업부에서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업부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서 같이 개발하는 회사가 나무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로봇 청소기라든가 다른 로봇, 뭐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3D 카메라 쪽을 이제 협업 파트너가 나무가가 된 거라서 이게 시장의 성장성도 굉장히 큰데 이 삼성 LSI가 어떻게 영업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국가는 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사실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 지금 PD가 받아 적을 뻔했어요. 뭐 추천주, 관심주 이런 거는 아니고. 네. 그래서 스터디 할 때도 뭔가 이렇게 또 확 바뀔 수 있으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의미로 네.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범성공자님이 공시를 거의 하루에 계속 다 보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공시를 잘 보고 투자해서 잘 된 사례, 네. 좀 어떤 거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작년에 유명했던 네. 재룡전기라고 혹시 아세요? 재룡이 나르샤? 그 아마 신한증권 리포트인가? 뭐 비슷한 그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리포트한테 6번 봤거든요. 관심은 있었어요. 네. 사실은 그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언급했던 게 제 블로그였어요. 네. 그 수주 공시가 계속 따박따박 나오고, 따박따박도 아니었어. 퐁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그 재룡전기를 봤던 게 보면 네. 갑자기 막 북미양 수주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뭐 규모가 뭐 90억, 100억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죠. 회사 매출을 봤더니 400억짜리인데. 그 전까지는 수출 비중도 굉장히 미미했던 회사인데. 네. 네. 그래서 이 회사 재밌네. 뭐 어떤 내용이 있나 살펴봤어요. 그래서 10년간 공시를 다 뜯어봤어요. 근데 10년간 수주가 몇 개가 있었는지 아세요? 몇 개요? 3건. 수주 공시가 10년간. 그러니까 맞아. 근데 그 당시 4월까지 그 21년 12월부터 4월까지면 6건이었어요. 그것도 규모가 크게 하지 않았던 미국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파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21년 말에 수주 잔고가 380억 정도였는데 네. 이게 22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1760억까지 올라가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납품이 보면은 뭐 거의 1년, 23년에 끝나거든요, 대부분. 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뭐 1700억 이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제가 재룡전기에 대해서 한계를 좀 봤던 게 뭐였냐면 네.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캐파가 한 1000억. 영업이익률은 뭐 10% 정도가 한계 마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시가총액 1000억이 좀 안 됐었는데 지금은 2000억입니다. 2000억. 그렇죠. 2000억. 네. 근데 1000억에 10% 한계 마진이면은 업사이드가 그렇게 클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 이제 거의 2000억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000억이고. 아니요, 매출이 거의 2000억 가까이 올해 가능할 걸 보이고. 오,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제가 한계 마진 10%를 봤는데 지금 작년 3분기, 4분기에 20%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 2000억에 영업이익률 20% 넘어간다 그러면 영업이익 400억까지 보는 네,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보게 된 거죠. 근데 시총이 2000억이고.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제가 좀 더 공부했다면 한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갑자기 변압기 수주가 막 나오잖아요. 북미 쪽에서. 네. 그러면 산업 환경이 변했구나라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관련된 변압기 업체들, 현대일렉이나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주가 다 같이 갔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캐치할 수 있는 게 공시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약간 프런티 영역이었어요. 약간의. 근데 그 텀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인베스트 영역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공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가만 안 두죠, 시장에서. 그렇죠.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약간 이런 투자는 저도 이렇게 관심 있게 봤지만 되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오케이, 수주 공시가 나온 것까지는 좋아. 미래 실적이 되겠지. 근데 그렇죠. 수주 공시가 나온과 동시에 훅 하면서 주가에는 거의 이제 빛의 속도로 반영이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이만큼의 수주가 이어질지. 주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성장보다 성장률, 그렇죠? 성장률의 함수라고 하는데, 훅 나왔던 만큼의 수주 공시가 23년에도 계속 훅 이어질지 계속 쌓아져 갈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주 공시는 이제 과거 거니까. 그렇죠.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 이 산업에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주가 계속 이어질 것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어진다는 거는 앞에 있는 투자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무조건 잘 될 거야라고 포장하는 게 아니고 수주가 계속 이어진다면 투자 포인트는 이어지니까 수주가 이어지는 한은 투자를 이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산업을 봐야 되는데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이랑 이제 컨콜을 해보면 이런 변압기 쪽에 사이클이 오면 보통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클은 간대요. 최소한. 네. 이게 이제 그 쉽게 막 캐펙스를 늘려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이클 딱 오면 길게 간다는 거죠. 어차피 투자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도 길게 가기 때문에 네. 그런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갑자기 올해 실적이 만약에 좋아진다고 하면 점프업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가치를 한 번 더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실제로 주가도 그런 식으로 움직였죠. 네. 한동안 한 몇 개월 수주 공시 없을 땐 주가도 같이 쉬어가다가 네. 또 하나 나오니까 또 이제 계단식 상승하고 그렇죠. 조정받고 또 다시 가고. 그러니까 작년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주가 5,000원 정도에서 봤단 말이에요. 네. 수주가 나올 때. 근데 뭐 12,000원이 넘어갔으니까 작년 시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효자 종목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론티어 영역에서부터 들어가는 사람은 극소수고 네. 인베스터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 거고. 그렇죠. 그때 이제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러니까 이게 기업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어지는데 변압기 회사잖아요. 네. 변압기 회사들을 다른 나라 좀 비교해봤어요. 근데 비상장 변압기 회사들도 우리나라에 많더라고요. 있죠. 근데 그 비상장 회사들도 또 미국에서 수주한 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브로커 회사 이런 회사들이 이제 어느 나라에 맡기면 되나 미국에선 다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제3국 찾아봐야 되고 그럼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재룡전기였던 거고 다른 비상장 회사들도 있었는데 물어봤죠. 잘 된대요. 네. 잘 들어온대. 재룡전기 물어보면은 그 비슷한 업종의 회사들이 몇 군데 있는데 상장사는 우리 하나다 보니까 그 소형 사이즈의 변압기. 그래서 자기네가 오히려 뭐 시장에 어나운스를 주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막.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역시나 분석하는데도.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재룡전기를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가 이 국제 역학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굉장히 재밌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미국이랑 중국이 굉장히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중국의 역할은 생산 기지였는데 네. 이 생산 역할을 하면서 또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웬만한 제품은 다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그렇죠.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네, 제조업 분야에서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철강, 조선, 화학 뭐 정말 전 약간 놀랐거든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런 걸 다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맞아요. 그 변압기까지도 이런 이제 흐름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변압기들이 이제 글로벌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예시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만, 요런 수주 공시를 꾸준히 보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Y를 찾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지? 네. 이거 뭐지? 하우 또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렇죠. 공시를 보고도 충분히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간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공시를 보면서 뭘 봐야 되냐는 상식을 뛰어넘은 공시를 봐야 된다. 상식을 뛰어넘는 공시요? 네. 뭐 이게 평소에 나오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공시가 나와야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기존에 거래가 없었던 거래처. 그렇죠. 수출하지 않았던 국가. 그렇죠. 기존보다 훨씬 더 큰 금액.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재룡전기도 보면은 평소에 없었던 수주가 갑자기 나오면서 뭔가 변화의 시그널을 준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 회사의 이것이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건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아니면 아까 범성공자님이 처음에 재룡전기를 봤을 때처럼 10년치 공시를 다 뒤져서 그렇죠. 이게 상식을 뛰어넘는 건지 아닌지를 본인이 직접 살펴보면 되는 거고. 네네. 사실 뭐 시간만 되면 다 클릭해서 열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누구나. 네. 그렇죠. 뭐 인터넷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그래서 보면 수주 공시도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공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 보는 건 아니고, 네, 뭐 별 안 봐도 되는 공시도 많기 때문에 수주 공시를 보면은 평소에 나오지 않았던 수주, 아까 재룡전기처럼 평소에 나오지 않았던 수주거나 규모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규모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30조 막 이런 것들. 그렇죠.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이 작년 7월에 13조 원 규모의 이제 양극재 수주가 나왔잖아요. 네. 그때 주가가 한 6, 7만 원 수준에서 18만 원까지 급격하게 상승했거든요.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1조 원 단위 양극재 공급 계약이 나와서 와 세상에 놀랐어요. 와
근데 이제는 한 3조 원 정도 나와도 사람들이 에게 한 10조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건 상식을 계속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게 또 어렵고 네. 시설 투자 측면도 있고 또 그렇죠. 시설 투자도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에 갑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이 사업은 왜 들어가지? 근데 또 파트너가 또 유의미한 기업이다. 그러면 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번에 삼성 SDI가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드랑 갑자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야, 삼성 SDI가 하는 거였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밸류 체인들이 꽉 한 번에 움직이는 뭐 그런 움직임들이 수주 공시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수주나 시설 투자를 통해서도. 사실 시설 투자한다라는 건 이제 공장 짓는다라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은 기술 개발 측면에서 이거 되느냐 안 되느냐, 고객사의 마음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은 만들기 시작하느냐 그 영역으로 이제는 넘어가는 거여서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시설 투자도 이것도 공시가 따로 나오죠. 나오죠.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오죠. 신규 시설 투자 공시. 네. 이것도 흔히 뭐 자본금의 몇 % 이상 되면은 공시 규정이 있으니까. 네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공시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보는 게 자사주를 봐요. 자사주 매입이요? 네, 자사주 매입.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 회사가 충분히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의 회사 주식을 사거든요. 자기 계정으로. 그렇죠. 회사 돈으로 사는 회사 주식.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회사가 정말 저평가돼 있다 이럴 때 사게 되는 거예요. 비싼 데 사지는 않잖아요. 자기 회사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방어를 위해서 이제 사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중간한 가격에 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자사주 매입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를 많이 보는데 네. 하나는 유동시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대주주의 물량을 제외하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억이다. 네. 근데 대주주 지분이 50%다. 네. 그러면 나머지 50억 원만 유동 시가총액이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거기서 5억을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하면 거의 10분의 1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유동 시가총액의 비중이 크면 주가에 그만큼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매일매일 공시를 보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 공시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자사주 매입 한 공시. 기업이 아니고 여러 기업들. 예, 여러 기업들이 막 어떨 때는 자사주 매입 공시만 8개, 9개 이렇게 나올 때가 하루에. 있어요. 그렇죠. 그때 2020년 팬데믹 당시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진짜 엄청났어요. 금융당국이 하루에 살 수 있는 규정도 다 풀어버리고 네. 하루에 자사주 뭐 10억 원어치 사기로 했다가 몰빵해도 됩니다. 그때 했잖아요. 너무 네. 안 드렸어요. 그때는 진짜 너무 많았고. 그래서 너무 싸졌을 때고. 네, 작년 말에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럴 때 결국은 시장은 바닥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데도 이 자사주 매입 공시의 그 흐름 자체를 좀 확인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요즘에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저희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사주는 그냥 매입만 하고 끝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입했다 이것도 누구한테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서 매입 후 소각이 네. 되면 제일 좋은데 그렇죠. 기업들이 왠지 이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건 괜히 아까워하고 막 요즘 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공시도 계속 보면 네. 소각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요? 네, 예전보다는 이 소각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리고 또 정부 쪽에서도 자사주 소입 후 매각을 좀 압박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자사주 매입은 좀 더 신중하면서도 자사주 매입을 한다 그러면 소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사주 매입의 어떤 그 중요도는 높아질 것 같아요. 그것도 회사가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자사주 매입한다고 해서 안 나는 회사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하도 말이 이렇게 막 뭐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입니다 하는데 발표도 했는데 예. 뭐 우리 가격 안 맞아서 안 샀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뭐 신탁 계약 취소했어요. 뭐 이런 것들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네. 나중에 신탁 계약 취소할 수도 있고 예정된 수량만큼 다 안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나중에 또 재공시 하면 되는 거니까. 자사주는 이제 회사 돈으로 사는 건데. 그렇죠. 그 말고 또 이제 대주주가 그렇죠.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최대주주나 이제 내부자, 임원들, 친인척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 요 공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내부자들이 사는 공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 공시는 프론티어 영역의 공시예요. 네. 그러니까 잘 보면 이 내부자들의 영역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부자들은 어디를 볼까요? 회사에.
긴 미래를 볼 거잖아요. 그렇죠. 내부자들은 회사의 내부를 보겠죠. 그렇죠. 회사의 내부를 보면서 이 회사의 긴 시각에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프론티어 영역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프론티어 영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보름 뒤에, 네. 한 달 뒤에 나올 수주 공시를 알고 있어서 그냥 주식을 사면 그는 내부자, 미공개 정보 그렇죠, 이용에 그렇죠. 걸려서 이제 네. 걸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1년 뒤에, 네. 2년 뒤에 우리 회사는 어떤 식으로 좋아질 거야를 보고 네. 미리 살 수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회사가 싸졌다고 판단을 할 때 네. 자기의 개인 돈을 들여서 지분을 늘려서 이 지분 가치 상승을 노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뭔가 있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떤 내용이 있길래 대체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회사를 샀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된다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스토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찾아내야죠. 근데 그 대부분 IR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이거 얼마 전에 그 뭐 회장님 그 장남께서 자서준 아니다 시장에서 뭐 장내 매수를 좀 하셨던데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은 그거는 저 우리 회장님 뭐 개인적인 일이라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러고 끝나지 않습니까? 회사를 좋게 보시나 보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결국은 뭘 했냐면 회사 내용을 물어봐야죠. 그렇죠. 네, 산업을 분석해보고 회사 내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지를 봐야죠. 근데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샀겠죠. 이 PT 잠깐 이제 보여주시면 아까 이것 때문에 이제 한 네. 건데 뭐예요? 이 조성래 회장님 아세요? 효성그룹의 예. 조성래 회장님이 이제 그 효성의 2세 경영인이시고 전 회장님이에요. 사실은 조현범 회장 아드님한테 이제 회장직을 물려주고 전 그렇죠, 회장님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전 회장님이 경영권을 위해서 주식을 늘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별로 없죠. 없죠. 없는데 이분이 사신단 말이에요. 효성그룹을. 최근에 보면 이미 경영에서 물러나신 어떻게 보면 이제 전 회장님이. 그렇죠. 전 회장님이. 예. 그럼 주식을 왜 살까요? 글쎄요. 회사가 정말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샀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게 사실 이 효성중공업이라는 회사의 공시가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네. 올해 초에 나왔었거든요. 네. 2월 정도에.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볼 때만 하더라도 이전에 이제 그 여러 회사를 조성래 회장님 계속 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신경 안 썼거든요. 네.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분의 수익률을 계산해 봤어요. 네. 이분이 9월부터 네. 11월까지 효성 TNC를 사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효성중공업 공시가 나올 때까지 수익률을 보니까 75%가 났어요. 효성첨단소재도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사셨는데 예. 수익이 33%가 났고 효성화학은 61%. 효성은 이제 올해 초에 샀는데 아직은 수익이 안 났거든요. 근데 효성중공업도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매입 단가 대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평균 매입 단가 대비 수익이 충분히 나는데 이 조성래 회장님이 전 회장님으로서 지분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 지분을 늘렸고 그렇죠. 이 지분을 늘린 걸로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회장님이 자기 회사의 주식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잘 판단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효성그룹도 어쩔 수 없이 뭐 경기 민감주로 그렇죠. 분류할 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거는 그냥 현금으로 자녀분들한테 증여하고 네. 자녀분들이 그러면 사면은 경영권을 더 이제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데. 네. 저도 그게 특이하더라고요. 왜 직접 하시는지. 하여튼 뭐 재산을 다 각기 따로 관리하시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약간 이제 뭐 전 회장님, 현 회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약간 세금 관련돼서 네. 상속 증여 그렇죠. 관련된 뭔가 변동도 있을 때 시그널이 또 되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공시를 이제 한 2년 좀 넘게 지켜보다 보니까 단순 증여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 증여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성통상도 주증여를 많이 했었고, 아이센스도 그렇고 뭐 이런 기업들이 증여를 회장님이 네. 지금 내 증여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하면 예. 주가가 단기에 막 움직이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네. 주가가 빠지면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여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팬데믹 당시에도 증여를 했는데 주가가 계속 빠져. 여기서 한번 취소를 해. 그리고 다시 증여를 해요. 그렇죠. 그럼 더 싼 가격에 증여가 되니까 세금도 아끼고 막 이러려고. 네. 그래서 근데 단순 증여는 별로 그렇게 주가에 호재가 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크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느낌은 주긴 합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내부자 매수랑 비슷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확률상으로 봤을 때 이 자체로 엄청난 확률은 아니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주주들은 이제 증여세를 좀 아끼기 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싸졌을 때 증여하려고 하는데. 네. 근데 그게 기간이 오래될 수 있어요. 네. 분할해서 증여하니까. 그렇죠. 분할이 꼭 아니라더라도 증여한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게 딱 그거네. 그러니까 싸게 증여할 수는 있는데 주주 측면에서 딱 봤을 때 지금이니 할 거는 아니다. 그렇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자 매수, 내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과 내가 있는 걸 주는 건 세금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조금 달라요.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걸 투자하면 수익을 원하잖아요. 근데 증여는 세금을 덜 내기를 원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있어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상속 증여하면 이제 최대 주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임원분들도 자기네 회사 주식, 뭐 우리 사주가 됐건 뭐 스탁옵션 행사한 거 뭐가 됐든 간 이거를 부인이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부인한테 얼마까지더라? 5억. 5억이요? 네. 9억이요?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몇 억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주가 오르기 전에 미리미리 그렇게 또 해놓으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것도 뭐 좀 시그널이 되는데 이거 역시 길게 봐야 된다는 거죠. 길게 봐야 된다. 네네. 반등의 신호는 아니다. 네. 물론 이제 DI 동일이 이제 올 초에 증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긴 했어요. 네네네. 네.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모멘텀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올랐던 거고 그게 아니면 최근에 뭐 동국제강도 증여가 있었는데 뭐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증여는 그 자체로 막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 이건 아니었는데 재밌는 증여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증여. 재밌는 증여? 네. 어떤 거냐면 임원들이 뭐 4명, 5명, 6명 동시에 증여가 나와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증여라고 하는 게 동시에 증여가 나왔다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 네네네. 임원들끼리 논의할 거 아니에요. 네. 야, 이번에 우리 회사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증여해야 되지 않겠어? 네네. 임원들끼리 그래 이번에 같이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쌀 때 같이 하자.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동시에 증여가 나왔다는 그 가능성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회사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거나 우리 회사가 좋아질 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미리 증여를 해둬서 세금을 아끼자 논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대주주고 증여를 한 거면 우리 싼 타이밍에 증여 이런 건데 임원들이 논의해가지고 지금 타이밍에 동시에 증여를 해야 되라고 논의했다는 건 뭔가 있다는 거죠. 종종 그런 공시가 나옵니다. 네, 있죠. 임원들이 줄줄이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누가 이제 세무사를 소개해 준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세무사가 패키지로 여기 임원분들 5분이나 계시네. 다 같이 지금 증여하시죠. 이럴 때 이제 머리 맞대고 하는. 근데 그런 이제 증여가 2021년에 많이 있었는데 이렌시스, TLB, TNL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이 단기에 막 40% 50% 이상 수익이 났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주가 무너진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단기에 이렇게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기도 했어요. 네. 그런 경우들은 뭔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단기로 빠르게 면밀하게 봐야 된다. 약간 그 반대의 질문 하나 또 던져볼게요. 약간 이제 공시라고 해서 이게 뭐 다 정답은 아니고 또 주가로 또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함정이 될 수도 있고 많죠. 뭔가 좀 유의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죠. 네. 일단은 수주공시에서 함정이 제일 많아요. 수주공시. 네, 수주공시에서 그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안 좋은 거긴 한데 잘 알아내요. 미리미리.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고. 그렇죠. 이 수주공시 언제 나오나요? 아예 그냥 요즘에는 고객사에 연락을 해서 니네 저기한테 발주 언제 주냐? 입찰 일정이 언제냐? 이것까지 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가도 막 선반영, 킹 반영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세론더 뉴스가 보통 나오죠.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 네. 근데 특히나 이제 IT 기업들이 많이 그래요. 맞아요. 네. 다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덜하고. 그래서 IT 기업들이 수주가 나왔을 때 주가를 먼저 봐야 돼요. 주가가 미리 움직였냐 안 움직였냐. 그러니까 수주공시 나오기 전에 주가가 1-20% 막 이렇게 올라 있으면 네, 부담스럽죠. 이거 어디서 샜다. 네. 나보다 더 먼저 추정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 수주의 영향력을 보면서
지금 주가가 올랐던 것들이 얼마만큼 반영됐느냐를 한번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수주를 통해서 이익이 뭐 100억 정도 더해질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 붙었다. 그러면 이미 1000억이 붙었다 그러면 이 수주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반영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가 레벨과 같이 비교해봐야 돼요. 수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힘들죠. 맞습니다. 또 요게 이제 업계에서 뭐 경쟁사라든지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하는 경쟁사들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미리미리 그 길목 지키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범성공자님도 수주 공시에다가는 막 이렇게 막 비중을 많이는 안 두는. 네, 그렇게 두진 않아요. 근데 새로운 공시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가 갑자기 나온다거나 또 이럴 때가 있어요. 그 2차 전지 쪽에서 갑자기 2차 전지 업체들이 미친 듯이 수주가 나오거나 아니면 반도체 쪽에서 뭐 나오거나 뭐 그런 흐름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흐름이 바뀌는 거라서 그런 거를 보려고 하죠. 한 기업 한 기업으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은 뭐 장비나 부품인데 벤더사들이 여러 개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 보통 물량을 나눠서 준다. 그렇죠. 근데 A사는 오늘 공시를 했다. 그럼 B사도 오늘 내일 나오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유추가 되기도 그럴 하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장비 같은 경우에도 앞단에서부터 A, B, C, D 장비가 필요하면 A사가 공시를 했네. B, C, D도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또 유추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또 수주 공시만 열심히 또 이게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개인적으로 수주 공시로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정말로. 그냥 이제 매일매일 동향을 파악하는 정도로 가긴 하지만 수주 공시로 매매 활용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공시 함정은 또 있을까요? 다른 함정?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증여 같은 경우에는 단독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 취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증여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단순히 봐야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증여는 또 전후 2개월 총 4개월 평균을 기반으로 해서 증여세가 매겨지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증여 공시가 나오고 2개월은 일부러 주가를 누를 수도 있어요, 또. 네,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또 그런 거 계산도 해요. 뭐 그때 삼성물산이었나? 뭐 그랬던 저 삼성일가도 증여한 지 2달 지났으니까 이제부터 괜찮겠지 막 이런 심리들. 혹시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공시만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공시는 내가 기업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재료 중에 하나.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부대찌개로 따지면 제일 중요한 소시지 정도 되는 건 맞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기업 분석할 때 특히 이제 눈여겨보는 것들 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 또 일단 그 장세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기업이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장이냐, 아니면 하락장이냐, 아니면은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냐, 하락하는 흐름이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상승하는 흐름이다. 그리고 상승장이다 그러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두겠죠. 그래서 뭐 내부자가 샀는데 이 기업의 상황을 봤더니 실적의 성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네. 그럼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안정성을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보려고 그러면 수년금이라든가 PBR 지표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충분히 내려왔는데 자사주 매입과 내부자들이 샀어요. 근데 보니까 시가총액 1000억인데 수년금이 1100억에 뭐 PBR이 0.2다. 그러면은 야 이거는 진짜로 바닥은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지표의 이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락바텀으로서 확실하게 지금 사도 되지만 기다림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상승장에서 이 회사의 지금 이 모멘텀, 예를 들어 신규술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장 모멘텀이 확실히 나가겠다. 이랬을 때 이제 투자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겠죠. 뭐 예를 들면은 어제 금요일에 나온 공시인데 JI테크의 공시가 나왔어요. 네. JI 머티리얼즈라고 JV를 설립하는 공시가 나왔는데 이 회사가 이제 하는 게 반도체 프리커서 쪽 사업을 하거든요. 전구체 쪽. 그 사업을 하는데 그 1차 벤더인 UP 케미칼인가? 그 회사와 같이 공동 JV를 설립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구체 사업이 확장되는 국면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오르긴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추가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같이 살펴보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세에 따라서 성장성 위주의 밸류에이션을 더 볼 것이냐 안정성 위주의 지표를 더 볼 것이냐 그렇죠. 또 약간 무게의 비중도 달리 둬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고
오늘 범성공자님을 통해서 진짜 많은 걸 또 배웠습니다. 네.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공시 관련된 것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또 공시를 보셔야겠네요. 가서 봐야죠. 또 공시가 또 거의 저녁 한 6시 때까지 계속 또 쏟아지기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그렇게 보는 거? 근데 뭐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습관이 되면 그냥 하게 돼요. 하루라도 안 본 날이 있어요? 그럼 평일에? 하루라도 안 본 날이 없죠. 딱 한 번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아플 때 너무 아파서 그때 열이 나고 하니까 못 보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걸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부지런하네요.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습관이 정말 무섭구나라고 느낍니다.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를 바로 또 캐치를 해서 내가 쌓아놨던 다른 지식, 자산과 붙여가지고 그렇죠. 이게 정말로 투자해도 되는지를 판단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또 그냥 마지막으로 좀 재미있었던 게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요. 그 투자를 하다 보면 장내 매수해서 이 회사를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 그 회사의 재무제표도 정말 안 좋고 실적도 정말 안 좋아요. 그런데도 장내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부자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작년에 뭐가 있었냐면 다물 멀티미디어가 작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부자들이 계속 사더라고요.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계속 가졌는데 결국은 이제 M&A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그냥 재미삼아서 내가 이 회사는 대체 왜 살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있다 그러면 한번 같이 공부해 보셔도 재밌을 겁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그 범성공자님이 그 매일매일 또 쓰고 있는 그 공시라든지 이런 거 또 아까우니까 조금 더 저희가 또 많은 사람들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이스트릿이랑 같이. 오늘 그 전자공시생 필명 호라고 했다. 필명이 아니고 범성공자 장우진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